네, 오늘 드디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에 상장이 됩니다. 다양한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일제히 상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총 보수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운용 규모를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 뒤에 있는 삼성자산운용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단위 종목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운용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거래량을 원하신다. 그리고 어쨌든 1등이니까 잘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상품을 거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도 신영증권 김효진 박사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신영증권 김효진입니다. 아유, 우리 김효진 박사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는 건 네. 진행하는 진행자로서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너무나 복된 일이에요. 너무 돌아오신 오늘 거를 되게 복된 날이어가지고요. 기분 좋아가지고. 네. 아니, 시장이 이렇게 일주일 만에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분위기 네. 달라진 것도 좋고, 네. 저 이제 오늘 좀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댓글도 보고 여러 네네. 뉴스도 보는데 네. 오늘 개장을 기다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저도 되게 많아요. 떨리기도 하고, 왜냐면 아. 사실은 이제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오면서 수급을 이렇게 확 빨아들일 거다, 혹은 저게 별로일 수 있어, 이제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네. 일단 내가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시작이 좋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오늘 일단 어제 또 밤 사이에 아까 전해드렸던 것처럼 네. 마이크론이 주가가 거의 20% 오르면서 맞아요. 오늘도 되게 활기찬 하루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 활기찬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 우리 김효진 박사님과 함께 또 무슨 이야기를 해주실까 궁금한데, 먼저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데이터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예상했던 것처럼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과거 대비해서 일수출 평균 이런 데이터 보면 네네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거죠? 몇 개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릴 텐데, 어제 마이크론 주가 오른 거 좋고, 오늘 저희 아마 장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되게 좋은데, 이게 펀더멘탈이 받쳐주고 있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너무 이제 기대감만으로 가는 거냐, 그거는 좀 발라서 그쵸.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기업들의 실적을 보잖아요. 근데 네. 1, 2, 3월이 끝나면 이제 한 분기가 끝나면 아주 빨리 나와지 4월 중순 이제 이렇게 실적들이 나오는데, 제가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시간을 짧게 할애하건 길게 할애하건 수출 데이터를 꼭 짚어드릴 거예요. 이유는 좋아요. 전 수출 데이터 엄청 좋아하는데 이유가 1일에 나와요. 매달 1일에. 네. 그러니까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이렇게 빨리빨리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게요. 전일에 네. 끝났는데 그 데이터를 예. 바로 정리해서 1일에. 이제 25일까지 잠정 치고 이제 수출입을 하려면 미리 신고를 해야 그쵸, 되기 그쵸. 때문에 이제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하는 거지만, 네. 지금 오늘이 27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은 5월에 수출이 나와요. 네. 게다가 10일까지 수출, 20일까지 수출해서 이렇게 친절한 경제 지표가 없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들의 실적은 분기별로 나오죠. 그 전에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뚜껑을 좀 열어봐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수출 데이터는 매월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4월, 5월, 6월 수출을 더해보면 애널리스트들이 좋다고 했는데 수출 데이터 좋은 거 보니까 이익까지는 몰라도 매출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좋겠네. 아니면 애널리스트들보다 느낌상 수출이 더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더 좋을 수도 있나? 이렇게 해서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수출 데이터를 꼭꼭 챙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아까 여 앵커님 정확히 찝어주신 것처럼 수출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한 2초 쉬면서 이 숫자를 음미했는데 전체 수출이 65%가 늘었어요. 이게 작년 대비해서요? 네, 작년 대비 65%가 늘었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수출은 200%가 늘었습니다. 200%요? 이게 20일까지의 수출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월 초에 몰려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몰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일 모레 발표될 5월 수출이죠. 5월 수출도 꽤나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님 굉장히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신데. 여러분, 저 숫자 한번 보세요. 저게 말이 되는 숫자인가 싶은데 네. 저게 우리나라의 수출, 그것도 반도체 수출만 떼고 그렇죠. 봤을 때 저 숫자다. 네, 굉장히 흐뭇한 상황이고 저게 65%, 200% 그러면 엄청 많은 것 같긴 한데 요즘 자고 일어나면은 주가가 20, 30%씩 올라 있는 맞아요. 종목들도 꽤 있어서
그런가 보네라고 하실 텐데 그러면 제가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박스피라는 단어를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이 그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한 10년 동안에 고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제 횡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피가 아니고 박스피야 이렇게 불렀던 날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이때 왜 그랬냐면 수출이 아까 우리가 봤던 숫자는 전년 대비 65% 늘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200% 늘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비현실적인 숫자들을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한국의 2000년부터 2018년까지의 수출 금액을 그냥 쭉 그려놓은 건데 2010년부터 2018년도까지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0%입니다. 박스핀 이유가 있었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싸다, 아직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싸다, 여전히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수출이, 그러니까 매출이 막 늘어나면 그 안에 이익도 쌓이겠죠. 그쵸. 그러면 야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싸다는 게 말이 되냐? 계속 이익이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면. 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여기에 전제돼야 되는 거는 양적인 성장이 있어야 질적인 성장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적으로라도 수출이 늘어야 이게 싸다 비싸다를 이야기할 수 있고 추억의 단어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제 어떻게 앞으로 얘기하는 날이 있을까요? 없어야죠. 없어야 되는데 저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했나. 뭐 이렇게 저렇게 이익을 감안해도 한국 너무 싼 거 아니에요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몇 년 한 게 아니고 한 10년, 20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특히 2010년부터 2010년대에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던 이유는 이익은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성장이 0%인데 매출이 하나도 늘지 않는데 거기서 이익이 이만큼 있다고 해서 나는 그거 못 믿겠어. 그쵸. 이러다가 성장을 더 가열차게 해도 부족할 판에 성장이 0%야? 그러면 내년에 역성장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어? 라고 하면 사실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수출 데이터 특히 양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있느냐를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기분 좋으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총 수출은 20일까지 65% 무려 늘었고 반도체 수출은 200%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상황이고 아까 정확하게 조업일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달은 더 많이 일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달은 뭐 추석이 있을 수도 있고 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좋게 뭐 대체휴일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어떤 달은 되게 적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숫자가 우리가 일한 날수만큼 그거를 감안해도 더 좋은 건가요? 라고 할 때 보는 숫자들이 이 영업일수, 조업일수를 감안한 숫자들인데 네. 그거를 감안해도 일평균 수출액이 52%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진짜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제 한번 깎아내리고 싶어서 요거는 너무 숫자가 부풀려진 거 아니야? 아니면 요 숫자 뜯어보니까 요거는 네. 약간 부풀려진 게 있었네, 거품이 있었네라고 네. 뜯어봐도 그냥 좋은 숫자네요. 네. 수출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2010년대 수출을 이제 보여드렸지만 네. 이게 일평균 수출액을 그러면 느낌상 엄청 좋은 것 같긴 한데 얼만큼 좋은 걸까 비교를 해봤더니 작년이 역대 최대였어요. 일평균으로 해서 한 26억 달러 정도였었는데 지금 5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39억 달러로 거의 이거 그냥 70%? 네, 이게 정도. 전체 수출, 네네, 일평균 전체입니다. 수출액이죠. 반도체만 하면은 여기 세 자리 숫자가 찍히겠죠. 음. 예, 그런 상황이고 2020년도에는 사실 한국은 그나마 괜찮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뭔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던 해였어요. 예, 그때는 20억 달러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출 주치가 아니라 수출을 지금 우리 어마어마한 수출 숫자들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거듭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만큼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어렴풋하게 알고는 계셨지만 이거를 일평균으로 나눠 봤을 때도 그리고 조업일수를 뭐 더해 봤을 때도 적용해 봤을 때도 이렇게 데이터가 좋다라는 거를 봤을 때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계속 얻게 되는 그런 네. 데이터들을 정말 여기저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수출 데이터가 좋은 건가요? 되게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뭐 한국이 이렇게 불장인데 한국 데이터 보고 한국 기업들 실적 보기도 바쁜데 네. 저는 가끔 그런 똑같은 궁금증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한국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그럼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고 엔비디아에도 수출하지만 사실 뭐 일본에도 수출하고 중국에도 수출하고 수출을 많이 한단 네. 말이죠. 그래서 그 나라들의 수출도 잘 되고 있느냐는 뭐 그럼 쟤네가 우리보다 잘했어? 이런 경쟁의 의미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순풍을 타고 있는지 아니면 한국만 너무 삐져나와서 우리만 수출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은데 이게 뭔가 같이 누가 좀 따라와줘야 같이 잘 돌아가야지. 러닝 크루처럼 옆에서 같이 화이팅을 해줘야지 같이 좀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우리만 너무 독주하고 있나 이런 거를 체크할 때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나라들 수출을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약간 양극화라고 표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양극화. 네, 그럼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글씨가 조금 작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이게 올해 1월부터 뭐 4월까지 숫자 나온 뭐 그 국가들도 있고 3월까지 나온 숫자들도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은 올해 누적 수출 증가율이 대만 1등이에요. 거의 50%. 역시. 예, TSMC의 힘입니다. 예, 거의 50%라서 대만이 1등이고 한국이 40%가 넘어서 1, 2등에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 3위부터는 순위가 이제 좀 훅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뭐 베트남, 태국 그리고 중국도 수출이 두 자릿수로 굉장히 오랜만에 올라온 상황이에요. 좋네요. 그래서 요 좋은 나라들을 보면은 뭐 중국도 있고 심지어 미국 수출도 한 두 자릿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 세계 경제가 뭐 관세 뭐 올린다고 하면은 뭐 교역이 냉각될 거야. 또 뭐 금리가 뭐 전쟁이 나면은 경제가 어려워질 거야라고 했는데 괜찮네? 그러게요. 다 두 자릿수네. 네. 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고 대만 한국은 이제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엄청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베트남은 사실은 반도체 후공정 우리 삼성전자도 공장들을 가지고 있지만 후공정 이런 것들 태국에도 전기전자 조립하는 곳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뭐 거창하게 AI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이제 낮은 사양으로 할 수 있는 전기전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나라들은 수출이 꽤나 선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아까 양극화라는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영국, 이제 꼴찌는 그럼 어디냐? 영국입니다. 마이너스예요. 네, 마이너스 두 자릿수. 심각한 상황이죠. 이제 EU를 브렉시트, 추억의 브렉시트에 몇 년 10년 전에, 전인데, 10년 네. 전입니다. 예. 2016년도에 브렉시트를 하면서, 좋지 않은 상황이고, 네. 또 여기에 뭐, 에너지난 뭐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되게 안 좋은 상황이고 이게 뭐 영국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사실 우리랑 그렇게 크게 상관이 있는 것 같진 않잖아요. 근데 전체 유럽을 펼쳐놓고 보아도 0%.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국 대만만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약간 캄다운을 해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드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한국하고 대만 이렇게 칩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펀더멘탈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좀 따라와 줘야 우리도 더 많은 나라에 좋은 가격의 물건을 팔 수 있는데 요거 조금 아쉽네요. 다른 나라들 화이팅 이렇게 하고 마무리했을 것 같은데 뭐 미국, 중국, 뭐 독일, 뭐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도 같이 수출을 좀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한국이 잘하고 있다라는 것만큼이나 좋은 소식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40%, 50%, 뭐 반도체 수출 200%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순위는 저도 잘 사실은 숫자를 외우고 있진 못하는데 네. 한국이 올해 전체 전 세계에서 수출 아마 5위? 잘하면 4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등 중국, 2등 미국, 3등 독일, 4등 네덜란드는 이제 항만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중개무역성도 있어서 네네. 찐으로 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가 4위죠. 4등이네. 네. 이게 2023년에는 8위였었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 되게 작으면 작다는 나라인데 되게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였지만 이 순위가 더 치고 올라오고 있다. 이런 깨알 상식도 같이 전해드립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것 중에서 최근에는 뭐 불닭볶음면을 비롯한 다양한 네네네. 식품 그리고 뭐 화장품 수출 다양하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반도체라는 것이 엄청나게 또 금액 자체도 규모가 네. 되게 크고 한데 그 순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네. 있어서는 뭔가 되게
자긍심이 드네요. 네. 그쵸. 뿌듯하네요. 뿌듯해 하셔도 네. 될 만한 데이터인 것 같고, 음. 제가 아까 뭐 한국, 대만 잘하는 건 좋은데, 다른 네. 나라들도 좀 따라와줘야 좋다. 그런 핑퐁이 돼야 되잖아요. 예,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반도체 수출 200%는 건 좋아요. 그러면 아침에 산수가 저도 잘 안 되고 다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이 한 20, 30% 차지하고, 네. 그게 200% 늘었고, 전체 수출이 50% 늘었으면, 이거 반도체 빼면 별로 아니야. 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그쵸. 같습니다. 빼봐야 되겠네요. 예, 요 뺀 거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왼쪽에 반도체 수출은 막 위로 이번엔 또 200%니까 더 이제 한 89도의 각도로 올라가겠고, 네. 제가 조금 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는 거는 반도체를 뺀 수출이에요. 같이 가줘야 돼요. 그렇죠. 같이 가줘야 되는데,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사실 반도체 수출만큼 그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 몇 달 작년까지는 심지어 약간 이게 좀 줄어드는 것 같은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후에 선전을 하면서 팬데믹 이후에 최고치를 뚫고 올라간 상황이에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20일까지의 속보치였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4월까지이기 때문에 전체 요 20일까지의 속보치를 감안하면 반도체 뺀 것도 이번에 괜찮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나는 반도체 말고는 주식을 안 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다른 부분들도 같이 올라가야 우리가 길게 잘 갈 수 있다라는 포인트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립니다. 아니 박사님, 저는 이쪽 이제 회색 반도체 네. 수출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반도체 그동안 항상 사이클 주식이라고 네. 해서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하는 그 패턴이 그동안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해서 우리 사이클이 완전 뭐 몇 배가 증가했는지 한 4-5배 증가한 것 같은데 네네. 이제는 그럼 이 위로 올라갔을 때 데이터가 이제 확 이렇게 꺾이는 그 흐름보다는 여기서 좀 위에서 천장에서 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그렇죠. 하고요. 사실 더 치고 올라가는 그림들이 네. 최근에 뭐 장기 계약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이 보면은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들도 있고요. 그러기를 이제 바래야죠. 과연 지금의 반도체 수출의 이러한 경이로운 흐름이 뭐 짧게 봤을 때 지금까지는 이제 상반기였으니까 네. 하반기에도 과연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지금의 이제 우리가 항상 예측하는 실적이나 뭐 계약된 내용이나 보면은 이게 더 우상향할 것으로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네. 박사님도 좀 동의를 하시는지. 일단은 만약에 우리가 식당처럼 그날 주문을 받고 그날 재료를 소진하는 시스템이면은 이게 예측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슈퍼을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슈퍼을처럼 장기 계약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이 만약에 더 올라가지 않아도 물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저희 풋옵션이라고 할까요? 고정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전처럼 꺾일 가능성들이 좀 적어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게다가 어제 아마 마이크론 주식 많이 올라서 지금 일어나신 분들은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마이크론은 사실은 3위 업체죠. 3위 업체인데 1, 2위랑 격차가 좀 많이 나는 3위 업체거든요. 근데 그 기업의, 물론 훌륭한 기업이지만, 예, 그 기업의 이익도 그렇게 많이 늘고 주가의 전망치도 그렇게 늘어난다라는 거는 이 훈풍이 가다 못해 저 3위, 4위, 5위로 가고 있는, 그래서 반도체 하드웨어 쪽에서는 이제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도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좋은 거, 전체 수출 좋은 건 좋은데 요즘 그런 질문을 종종 받아요. 막 주식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반도체 수출 어디까지 좋아요? 이런 이야기 물으시다가, 근데 환율은 왜 안 내려와요?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 그러니까 이게 뭐 주식도 좋고 예전하고 우리가 많이 달라.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많이 드렸고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하시지만, 내가 모르는 거 뭐 하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좀 찜찜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걸 짧게 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환율이 네. 지금 일단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수출 데이터들 엄청나게 지금 퍼센테이지가 높았잖아요. 네. 그 환율을 반영한 데이터죠. 그 그렇죠. 숫자는.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터는 사실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원달러로 하면은 사실 저희의 매출은 더 늘었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모든 수출 데이터는 우리가 달러 기준으로 네네. 하고요. 다시 환율로 이제 이야기를 돌아와서 네. 보자면은
수출도 잘 되고 무역 수지 흑자도 수출만 사상 최고치가 아니고요. 무역 수지 흑자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환율이 이래? 야, 우리가 모르는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또 된통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달러는 그러니까 번 돈은 많아요. 그거는 팩트. 그것은 팩트인데 실제 우리가 환율을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이 아니고 1,400원, 1,300원 이렇게 내려오려면 환전을 해야지 되잖아요. 환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최근에 가장 큰 건 이건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럼 돈을 지금으로 봐선 제일 많이 벌고 있죠. 네. 그런데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짓고 있고 지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게 장비 한 대에도 막 몇 천억씩 하는 장비들도 있으니까 돈을 쉽사리 들고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재도 사야 되고요. 장비도 사야 되고 미국의 공장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얼마를 가지고 들어오느냐 나가느냐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만 정황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기업들이 실제 환전을 예전보다도 덜 할 만한 자기들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환전을 하지 않아서 달러를 네.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는 환율에는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돈을 이만큼 벌었다는데 실제로 환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죠. 우리가 돈을 못 벌어서 환율이 올라가는 것과 돈을 벌었는데 현지 투자도 해야 되고 운영을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운영상의 목적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아마 기업들이 현지에 재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요거는 두 번째는 이제 서학개미 분들인데 아마 팬데믹 때보다는 그때는 미국장만 거의 많이 했었으니까요. 근데 최근에는 국내장이 더 핫하면서 서학개미 분들이 국내의 자금을 해외로 달러로 환전해서 가지고 나가는 거는 줄기는 줄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없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꾸준히 사실 네네. 뭐 퇴직연금이나 이런 쪽으로 ETF 네.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게 막 확 꺾이지는 않았는데 약간 기울기는 조금 네네, 맞습니다. 가파라지게 정확합니다.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만치는 못하지만 네. 여전히 우리가 해외에 주식 뭐 이런 자산들을 사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요 며칠은 잠잠한 것 같긴 한데 외국인 순매도 들이 이제 더해졌고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탱커 2척이 나갔다 이런 소식들 아주 오랜만에 몇 개가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데 한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수출은 달러를 환전하지 않더라도 반도체 수출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원유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게 유가가 100불이 됐건 120불이 됐건 들어와야 되는데 아예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무역 수지 흑자는 늘렸지만 이게 언젠가는 배들이 들어오겠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계속 물건을 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와 관련해서는 요 몇 달 동안은 수입을 잘 안 했지만 언젠가는 또 많은 돈을 줘야지 되거든요. 연초에 유가는 60불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100불, 90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원유 수입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놓고 보면 돈은 많이 벌었어요. 네. 돈은 많이 벌었는데 실제 이게 달러를 환전해서 내 주머니에 꽂히는 원화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우리 수입 업체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고공행진을 하면 좋은 쪽도 있지만 나쁜 쪽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건강한 원화 약세다라고 하기에는 들으면 속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한국이 수입보다는 수출을 많이 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무역 수지 흑자가 이렇게 쌓여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지금은 건강한 원화 약세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혹시 환율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네. 모르는 뭔가가 있어서 이게 나중에 시장을 흔들 만한 부정적인 네. 역할을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네네네. 그것은 안심해도 되나요? 그거는 좀 안심하고 보셔도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행입니다. 네. 여기까지 좋은 이야기를 좀 많이 왜 드렸는데 이제 안 좋은 얘기 하실 거예요? 안 좋은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은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제 개인적으로 되뇌이는 부분이에요. 네. 주가가 올라가면 안 좋은 거 더 많이 봐야지 되고요. 혹시나 모를 위험. 네, 그리고 우리는 사기도 하지만 팔기도 해야지 그쵸, 되니까요. 또 주가가 너무 안 좋을 때는 또 이게 바닥이 닿은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뭐 좋은 굳이 뭐 것들을. 엄청난
거창한 이제 역발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대로 봐야 되는데 네. 다음 주에 다다음 주 요런 스케줄들이 조금 마음에 걸리죠. 스케줄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사실은 이게 뭐 이날은 좋고요. 이날부터는 안 좋고요. 그런 거를 사실은 엄청 많이 보진 않아요. 왜냐면 그때 어떨지 정말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요거를 조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어느 정도 합의에 조금 가까워졌다라는 기대감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러면 좀 괜찮은 거 아닌가? 미국 주가도 올라가고 한국 주가도 올라가지만 워시 그러니까 미국의 신임 총재의 첫 번째 FOMC가 6월 한국 시간으로는 18일 새벽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보름 남았잖아요. 아직 오늘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보름 뒤의 이야기는 좀 이른 거 아닌가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6월 6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은 연준 위원들이 말을 못 해요. 그래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준이 뭐 이번에 사실 첫 회인데 뭐 전격이나 뭐 전격 인상 그렇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그래도 중요한 이벤트 그리고 첫 번째 데뷔전을 앞두고 사람들이 워시가 찾아보니까 원래는 이런 성향이었대. 아니야 옛날에는 저런 말을 했다던데 이러면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인 그렇겠네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마이크론 실적 때문에 다 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난주인가요? 제가 요즘 시간이 빨리 가서 저희 금리 어디까지 오르냐고 걱정했었어요. 지난주예요. 그게 바로 지난주. 예. 그랬기 때문에 이게 뭔가 금리를 건드릴 수 있는 뉴스들 그리고 이벤트들이 있다라는 건 사실 좋지만은 않은 소식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미국에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개인 지출 소비자 물가, 물가죠. 물가 지표가 나오고 그 바로 뒤에는 FOMC 위원 블랙아웃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지표를 보고 유가를 보면서 이번에 연준이 그러면 요런 단어를 쓸까? 약간 뭐 비둘기랑 매랑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던데 매일까 약간 비둘기일까 이런 것들을 감을 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FOMC만 있으면 첫 회의는 그냥 뭐 두루두루 원만하게 지나가겠지라고 저도 심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장표를 한번 다시 봐주시면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일본은행, 그러니까 BOJ죠. 일본은행의 금정위라고 하는데 금정위가 또 공교롭게 한 하루 이틀 전에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사실은 한국은행도 올해 뭐 금리 올린다? 뭐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일본은행은 사실 우리랑 그렇게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리들이 몇 개가 있는데 상관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금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일본은 지금 올리는 추세잖아요. 맞아요. 이번 달에,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네. 다음 달에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게 어쩌면 조금 자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6월에는 FOMC보다 BOJ가 더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까지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고려가 있는지 좀 고리가 설명을. 진짜 많은데 이 이야기부터 좀 먼저 드리죠. 2주 정도 전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양 국가의 정상이 만날 텐데 그 아래 실무진들이 뭐 전화하고 줌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전 조율을 하느라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미국 재무부 장관 베센트 장관이 미중 정상회담 하기 며칠 전에 어디 갔는지 아세요? 일본 갔잖아요. 맞아요. 일본 갔습니다. 왜 일본에 갔을까요? 중국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요한 인물인데 일본에 갔다. 네. 뭐하러 갔을까? 그것도 전에? 굳이? 그 금리 얘기하러 타이밍에? 간 건가요? 맞아요. 네, 뭐 다른 이야기들도 있었겠죠. 네네. 그런데 금리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심정적으로 할 수 있고 요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뭐 숫자도 많고 선도 많은데 말로 설명드릴게요. 네. 국가별로 미국 채권을 다른 나라들이 되게 많이 갖고 있대. 이런 이야기는 아실 거예요. 네.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전체 미국 채권,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서 무려 13%나 가지고 있어요. 영국은 사실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진 않았는데 오늘 브렉시트 많이 나오네요. 예, 탈퇴를 하면서 미국 채권 되게 많이 쌓았고 뭐 중국이 많이 갖고 있고 뭐 판다 만다 뭐 이러지 않았어요. 라고 기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중국이 압도적인 1위였었어요. 그런데
뭐 판다라기보다는 채권은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만기가 돌아오는 거를 그냥 우리 적금 만기 돌아오면 다른 걸로 갈아타지 않고 그냥 그 돈 다 쓴 거예요. 예. 만기가 돌아오는 걸 재투자하지 네. 않으면서 많이 줄었어요. 그러네요. 일본의 절반이에요. 그러네요. 예, 이렇게 보니까 되게 많이 줄었죠. 그래서 미국 금리가 약간 불안할 수 있다. 혹은 불안한 시점에서는 제가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면은 뭐 중국도 중요하고 영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일본 어떻게 할 건가? 설마 일본이 이거를 내다 팔진 않겠지? 단도리를 하고 싶죠. 미국 이제 팔지 마 네, 하는 그런 예. 메시지를. 근데 사실은 일본하고 미국은 뭐 우호적인 관계이죠. 친하죠. 우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좀 마음에 안 들어 팔아. 뭐 이런 사례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일본도 너무 힘들어서 판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너무 힘든 이유는 환율이 너무 약해서 여기도 비슷한데 우리는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약간 거만한 표정 지어도 되나요? 한국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네. 이제 뭐 미국에 재투자도 해야 되고 이러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굳이 우리한테 피해도 있지만 건강한 원화 약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한 저금리 그리고 무역 수지도 좋지 않고 아까 수출 데이터 제가 후루룩 보여드리고 넘어가서 그런데 일본은 단자리예요. 수출의 수혜를 그렇게 많이 보고 있지는 네네. 못합니다. 그래서 엔화가 160이에요. 한 10년 전인가요? 이 차트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2배 됐거든요. 80, 뭐 79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배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엔화가 너무 160까지 약세로 갔기 때문에 엔화에 대해서 야 이거는 우리가 수혜는 없고 이 안에서 물가만 너무 높아져. 우리도 원유 사와야 되는데 이거 데미지가 너무 커. 이제 이러면서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시장에서 엔화를 사거든요. 국제 시장에서. 그러면서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은 다음 달에는 FOMC만큼 BOJ도 중요하다. 사실 BOJ까지 우리가 잘 보진 않지만 6월 중순에 있는 이런 회의들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엔화 방어하는 게 한쪽에 사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금리도 지금 기준금리가 미국 국채금리 4, 5%고요. 한국도 금리가 꽤 올랐어요. 국채금리가 꽤 올랐어요. 그런데 일본만 여전히 국채금리가 1%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면 이 일본에서 싼 저리로 돈을 벌려서 뭐 미국에도 투자하고 여기도 투자하고 저기로 투자했던 돈들이 이거 내가 조달 금리가 올라가니까 조금 정리하자라고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엄청난 청산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엔화를 실제적으로 일본이 방어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금리를 올리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부 조정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양쪽에서 미국 금리를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밀어 올리는 효과들을 가져와요. 그래서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좀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래 워시도 뭐 첫판 회의부터 이미지 관리해야지 컨셉 잘 잡아야지라는 생각을 심정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의 회의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미국 금리를 건드리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앞에서는 저희 반도체 수출 같은 데이터들 잘 나오는지를 보시고 후방 카메라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십사 말씀드립니다. 그게 이제 6월 중순에 네. 예정되어 있는 BOJ인데 네. 이제 시장이 뭐 지금은 이제 5월 중순을 넘어서서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 한 보름 뒤에는 또 이런 이슈와 함께 시장을 좀 매도하는 그런 물량들 매도까지는 아니어도 네. 요즘에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지난주 다르고 이번 주 다른데 오늘은 사실은 얘기를 진행하면서 이 뒤에 뭐 분위기 좋은데 이런 얘기를 뺄까? 근데 아닙니다. 예, 너무 좋은 날에는 근데 우리가 좋은 이벤트들만 있나? 네. 뭐 이렇게 아까 22도 금리 올린다고 일본은행도 금리 올린다 그러고 그러면 요거 조금 뭐 숨고르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함께 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효진 박사님이 항상 나오실 때는 댓글창이 칭찬 일색이에요. 그래서 오늘 단어 중에서는 이제 스마트하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시는데 여러분 저희가 운이 좋게도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김효진 박사님을 모실 수 있게 됐으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증권 김효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